그날 저는 평양 거리를 걷고 있었을 뿐인데 북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장에선 쌀값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고 군인들은 굶주린 채 탈행했고 당 간부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죠. 전 그냥 80주년 당 창건 행사 준비를 지켜봤을 뿐인데요. 기대한 승리의 해라고 외치던 선전 포스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정말 끝이다라며 울고 계셨어요. 화려한 열병식 이어설이 한창인 광장 저편에선 중학생이 가발을 만들어 팔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고요. 김정은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외칠 때 지방에선 하루 2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난 깨달았죠. 이 견고해 보이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걸. 2025년 8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 창건 80주년을 앞둔 그 순간 왜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저는 2025년 8월 북한 내부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한 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평양 곳곳에선 대규모 열병식 준비로 분주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달리 실제 북한 내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김정은 체제는 정치적 결속 강화를 외치며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대집단 체조를 앞두고 당 간부들은 상당히 대규모로 준비한 동향을 보였어요. 예언보다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런 화려한 행사 뒤에 숨겨진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난이 심각했어요. 2025년 1월 북한 시장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올랐습니다. 쌀 1kg 가격은 4,820원에서 8,500원으로 76.3% 폭등했고 옥수수는 2,260원에서 4,200원으로 85.8%나 뛰었어요. 달러 환율은 8,300원에서 22,100원으로 무려 166.3%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었죠. 팬데믹 여파도 컸어요. 국경 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과 경제활동 제약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됐습니다. 저는 평양 시내에서 장마당을 오가는 주민들의 힘겨운 표정을 봤어요. 그의 눈빛에선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순 없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체제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학생들이 식량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설 전선에 뛰어들어 돈벌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당 간부들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지방당 비서는 저에게 주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죠.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어요. 2024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는 재해방지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하며 2025년 재해대책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었어요. 저는 평양의 한 고급 간부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불야성을 이루던 그곳이 일찍 어둠에 잠긴 거예요. 전력 부족 때문이었죠. 체제의 핵심 지역마저 이런 상황이니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심 위반의 조짐은 곳곳에서 포착됐어요. 전남 시장에서 국정가격 준수하라는 당국의 강연회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정가격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속내였죠. 체제 동요는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80주년 당 창건 기념을 앞두고 정치적 결속을 외치지만 현실은 경제난과 국제 제재, 팬데믹 여파로 민심 위반과 체제 동요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북한의 이중적 모습을 보며 큰 변화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북한 각지에서 체제 불안의 신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라는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곳곳에서 포착되는 현상들은 정말 심각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재해 대응 실패였습니다. 2024년 7월 압록강 유역 홍수로 신의주와 완강도, 자강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어요. 당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4천의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했죠. 전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한 할머니는 물이 빠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복구는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시거처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재민들도 많았어요. 더욱 심각한 건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방 간부들은 중앙에 정확한 피해 사항을 보고하길 꺼렸어요. 팀을 질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결국 복구 작업은 엉망진창이 됐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간부 수청도 이어졌어요. 경제관리 실패와 홍수 대응 미흡을 이유로 내각경제부서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해임됐습니다. 전 한 전직 간부를 만났는데 그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며 불안했어요. 인사 불안이 계속되면서 행정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고 있었죠. 탈북자 증가도 눈에 띄었습니다. 식량난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같은 국경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군 내부 사기 저하는 더욱 심각했어요. 저는 한 현역 장교를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불량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일부 부대에선 병사들이 몰래 탈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나. 그 장교의 말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군인들조차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기 정비도 제대로 안 되고 훈련인 연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평양 중심의 특혜 정책 때문에 지방 주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청진의 한 공장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평양 사람들만 잘 살고 우리는 버려진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 지방에서는 식량 배급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2주에 한 번 나오던 배급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전 사태도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에 2회 3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도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살기를 찾아 밀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는 야밤에 물건을 몰래 주고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당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했지만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전 예산의 한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장사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들에게 돈이 없으니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시장 경제마저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사회, 군사전 분야에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재대응 실패, 간부 숙청, 인사불안, 식량난 심화, 탈북자 증가, 군내부 사기 저하, 일부 병력 이탈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며 북한 체제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는 2025년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서 북한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 같았어요. 미국의 압박은 날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양의 한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는 불안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제재는 북한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첨단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IT 산업과 군사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겼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 IT 인력들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프리랜서로 웨어버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이마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지원과 유화책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북중 무역은 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2.4%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는 신의주 세관을 통해 나가는 트럭들을 봤어요. 광석과 수산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냉장고,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무역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정책 차이는 북한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한 당 간부는 저에게 미국 눈치를 봐야 할지 중국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불거졌어요. 군사 전략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원했지만 북한은 미국 견제를 위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야 했어요. 저는 한군 관계자로부터 중국이 우리 핵 개발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양 권력층 내부에서도
친중파와 자주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친중파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주장했고 자주파는 과도한 중국 의존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이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있었어요. 특히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개발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중, 북러 여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어요. 경제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계속됐습니다. 중국은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권했지만 북한 보수파들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봤어요. 전 한 경제 관료가 개혁을 하자니 체제가 흔들리고 안 하자니 경제가 무너진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줄타기가 계속됐어요.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모든 방향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선택권은 더욱 제약받게 됐습니다. 가처럼 양쪽으로 가며 이익을 챙기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전 한 외교 관계자가 예전에는 줄타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국제적 압박과 내부 혼란이 맞물리면서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장기적 전략 없이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외교가 반복됐고 이은 내부 정책 방향 혼란과 권력층, 군부 갈등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평양에서 저는 북한 권력층 내부의 치열한 암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수청과 권력 투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관리 실패를 이유로 한 대규모 수청했습니다. 내각 경제부서의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해임되는 걸 봤어요.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재정상, 무역상 등 핵심 경제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한 전직 고위 간부와 비공식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는 경제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며 씁쓸했습니다. 시장 물가가 2배로 뛰고 환율이 폭등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군 물자 비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미 무력성 고위 장성들이 군용품을 빼돌려 시장에 팔았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어요. 저는 한군 관계자로부터 장군들까지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상황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세 정보 유출 혐의도 숙청 이유 중 하나였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접촉 과정에서 북한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외교부 고위 관료가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모른다. 한중앙당 간부가 저에게 속삭임말이었습니다. 공포정치가 다시 시작된 거죠.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집권 체계의 효율성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간부들이 책임지기를 꺼려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전 한 지방당 비서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답답해하는 걸 봤어요. 권력층 내부 불신도 극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던 고위 간부들도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한 정치국 위원은 옆 사람이 언제 나를 밀고 할지 모른다며 불안했습니다. 경쟁 구조도 더욱 첨예해졌어요. 김정은의 총애를 받기 위해 간부들 사이의 세력 다툼이 격화됐습니다. 전남 부처에서 업무 협력을 거부하며 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특히 경제정책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심했습니다.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기존 체제 고수를 주장하는 보수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됐어요. 김정은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양쪽을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방 간부들의 반발도 있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무리한 지시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당 책임비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세대 갈등도 드러났습니다. 기성 간부들과 젊은 테크노크라트들 사이의 시각 차이가 컸어요. 젊은 간부들은 실용적 접근을 원했지만 기성세대는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시스템 자체도 문제였어요. 능력보다는 충성도를 우선시하는 관행 때문에 무능한 간부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부서에서 전문성 없는 간부가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걸 봤어요. 김정은 자신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부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수청을 통한 공포 통치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권력층 내부 균열과 고위 간부 숙청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어요. 중앙집권 체계의 효율성 저하, 권력층 내부 불신과 경쟁, 첨예화,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이 모두 연결된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북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실감했어요. 2025년 여름, 저는 북한 지방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양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인한 지방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만난 한 공장 노동자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평양놈들은 우리가 죽어도 모른다며 분노를 터뜨렸거든요. 그의 표정에서 체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 축소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과거 2주에 한 번씩 나오던 배급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양강도 해산의 한 주민이 배급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며 한숨 쉬는 걸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상황이었어요. 4월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가발을 만들어 팔며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먹고 살기가 먼저라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전 사태는 일상이 됐어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는 하루에 2에 3시간만 전기가 들었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도시들을 봤어요. 투불이나 호롱불에 의존해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평양만 불야성이고 우리는 조선시대냐. 한 주민이 저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생존을 위한 밀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경 지역에서 야밤에 물건을 몰래 주고받는 주민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산 쌀이나 생필품을 들여와 시장에서 파는 거였어요.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밀무역업자는 줄을 각오로 장사한다며 절박함을 드러냈어요.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죠. 미국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부한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려는 주민들이 증가했어요. 저는 한 가족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다 붙잡힌 현장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절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국경 경비는 강화됐지만 통제가 느슨해지는 곳들이 생겼어요. 경비병들 자신도 배가 고픈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비를 서기 어려웠거든요. 한 국경수비대원은 우리도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자조했습니다. 지방당 간부들의 고민도 깊어졌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많았지만 시해의 자원은 없었습니다. 한 시당 비서는 빈손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어요. 주인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쳤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워도 당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이 우리를 버렸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도 분란이 터져나왔어요. 국정가격 준수 강연회를 열어도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뒤에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세대의 이탈도 심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한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나라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선민족 제1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현실은 너무 참혹했어요. 여성들의 고충도 컸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지만 당국의 단속과 세금 징수로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아줌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어요. 연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들 살기 바빴어요. 한할아버지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다며 한탄했습니다. 결국 지방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달했어요. 평양 중심 특혜 정책, 식량 배급 축소, 정전 사태, 밀무역과 밀입국 증가, 국경 통제 느슨함까지 모든 게 한계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됐어요. 저는 2025년 북한군의 실상을 가까이서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는 북한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난으로 인한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한전차 연대에서는 연료가 없어 실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전 한전차장이 기름이 없어 전차가 고철덩어리가 됐다며 푸념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품 부족도 심각했어요. 수현제 구형 무기들이
대부분인 북한군은 부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병은 망가진 장비에서 멀쩡한 부품을 떼어다 다른 장비를 고치는 식이라며 열악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주요 무기 가동률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미그 전투기의 경우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제대로 운용되는 기체가 절반도 안 됐어요. 한공군 조종사는 비행훈련 횟수가 1년에 몇 번 안 된다며 실력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후영부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탄 부족으로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 한 포병 중대에서 실탄 사격은 1년에 한두 번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전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죠. 방사포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체계들도 탄약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한 방사포 부대장은 유사시에 제대로 된 화력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일부 전력은 평시 응용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달했어요. 노화된 미사일 발사대나 레이더 시설들이 고장나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미사일 부대원은 장비가 있어도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한탄했어요. 장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연대장은 저에게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라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병사들의 영양 상태도 문제였어요. 불량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전 한 소대에서 야윈 병사들을 봤는데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사기 저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군대에서 뭘 하나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하사관은 옛날 같으면 죽어도 못할 소리라며 변화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테러 사건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볼 것을 구하러 부대를 몰래 빠져나가는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잡히면 중벌에 처해지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훈련 강도도 대폭 줄어들었어요. 연료와 탄약 부족으로 대규모 합동훈련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참모장교는 훈련 없이 어떻게 실전 능력을 유지하나라며 답답해했어요. 장교들의 부정부패도 문제였습니다. 부용품을 빼돌려 시장에 파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한 보급 담당관은 안 그러면 가족이 굶는다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시형 무기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자금과 기술 부족으로 무기 현대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 군사기술자는 기술은 있어도 돈이 없다며 한계를 털어놨어요. 정보와 작전 능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추신 통신 장비나 전자전,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확보가 어려웠어요. 한 통신장교는 구형 장비로는 현대전 대응이 힘들다고 걱정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시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규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 사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술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북한군은 외형상 강력해 보이지만 내실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연료, 부품 부족, 주요, 무기 가동률 급락, 포병, 방사포 탄약 보급 문제, 일부 전력의 평시 응용 불가, 장교들의 전투 준비 태세 우려까지 모든 면에서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북한의 실제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2025년 북한의 외교 현장에서 저는 심각한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북한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었어요. 중국은 북중 경제회복 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을 앞두고 북러, 북중 여행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측 협상단인 평양을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 중국 외교관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적극적 접근이 북한 내부에선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반면 미국은 제재와 군사 압박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고 대북 제재도 더욱 강화됐어요. 저는 한 외교부 관계자가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며 위기감을 드러내는 걸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제재는 북한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첨단 기술 도입이 차단되면서 IT 산업과 군사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IT 인력들이 해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장기 전략 없이 단기 이익 위주의 외교를 반복했습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부 정책 방향도 혼란스러웠어요. 한쪽에서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자주노선 고수를 강조했습니다. 전 한 정책 기반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하는 걸 봤어요. 권력층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친중파와 자주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졌어요. 한 정치국 위원은 회의 때마다 싸우느라 결론을 못 낸다며 답답했습니다. 군부 갈등도 있었어요. 군 강경파들은 미국과의 대결을 주장했지만 온건파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적 접근을 원했습니다. 한장성은 군사력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어요. 경제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계속됐습니다. 중국이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권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개혁 논의가 나왔지만 보수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경제 관료는 개혁하자니 체제가 흔들리고 안 하자니 경제가 무너진다며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도 혼선이 있었어요. 외무성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당 국제부는 자주 노선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이런 이원적 구조가 대외 정책의 일관성을 해쳤어요. 김정은 자신도 고민이 깊었어요.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주성을 잃을 수 있고 미국과 대립만 지속하면 경제 발전이 어려웠거든요. 한 측근은 위원장님도 답을 모르시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카드도 허용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푸틴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핵 카드마저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핵 위협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됐습니다. 한핵 협상 담당자는 예전만큼 관심을 끌지 못한다며 한계를 인정했어요.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벼랑 끝 외교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성 외교 라인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미중 경쟁 심화로 북한의 외교 전략은 심각한 혼선에 빠졌어요. 중국의 북중 경제회복 협정 추진, 미국의 제재와 군사 압박, 장기 전략 없는 단기 이익 추구, 내부 정책 방향 혼란, 권력층과 군부 갈등까지 모든 게 얽혀서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고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2025년 8월, 저는 북한이 직면한 이중 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외부 강대국들의 경쟁과 내부 불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북한 체제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었어요. 평양 권력층의 결속력 약화가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과거 철통 같던 당 간부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정치국 위원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충격을 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정은 주변의 핵심 측근들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분위기였어요.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숙청 이후 간부들은 자신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고위 간부는 충성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민심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평양과 지방의 격차, 식량난, 정전 사태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저는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며 분노하는 주민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이 심각했어요. 조선민족 제1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현실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한 대학생은 이 나라에 미래가 있나라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군기강 저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한 상황에서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한 중대장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라며 한탄했어요. 북한 체제가 이런 내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반도 전체 안보 상황도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됐어요.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대북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군사훈련 규모도 확대됐고 첨단 무기 체계 배치도 늘어났어요. 한 미군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려 했지만 북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 난민 유입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러시아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북러 관계 강화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 증강을
가습했습니다. 반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증액이 이어지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심화됐어요. 한국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내부 불안정을 기회로 보는 시각과 급변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렸어요. 후일 준비와 안보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한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2천만 북한 주민의 생존과 안전, 대량 난민 발생 가능성, 통일 비용 등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었어요. 북한의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국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면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됐어요. 특히 핵무기 문제가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됐어요. 한 국제 전문가는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붕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서 동북아 경제 협력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과 무역 감소가 이어졌어요. 중국의 대북 정책도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북한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급변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군의 북중 국경 지역 배치가 강화된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 승계의 문제도 대두됐어요.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면서 김주의 후계 구도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한북한 관료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지방 분권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독자적 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국경 지역의 밀무역 증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커졌어요. 북한 주민들의 생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재와 지원 사이의 딜레마는 여전했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내부 상황의 심각성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탈북한 한 주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나왔다며 절박함을 드러냈어요. 북한의 사이버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킹과 가상화폐 탈취 시도가 증가했어요. 이인 국제 사이버 보안에도 새로운 위협이 됐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현재 북한은 외부 강대국 경쟁과 내부 불안이 맞물린 전례 없는 이중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평양 권력층의 결속력 약화, 민심 불만 폭발, 군 기강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체제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런 북한의 위기는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장을 목격하면서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북한의 이중 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모든 관련국들이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